안녕하세요. 전 아들 넷인 집안에 시집을 가서 첫째 며느리 같은 둘째 며느리 50대 열혈 아줌마입니다. 왜 제가 첫째 며느리 같은 둘째 며느리이자 열혈 아줌마라고 소개했는지 궁금하시죠? 그건 아마 제 사연을 끝까지 들어보시면 그 이유를 알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을 만한 일을 제가 직접 겪었고 또 그 사건을 통해 느낀 점도 많아 이렇게 용기를 내서 사연을 보내봅니다. 막상 사연을 풀어놓으려고 하니 문득 25년 전 남편 집안에 첫 인사를 갔을 때가 떠오릅니다. 남편은 4형제 중 둘째였는데 위로는 4살 많은 큰형이 있었고 아래로는 남동생 둘이 있었습니다. 예비 시부모님의 첫인상은 참 온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버님은 부드러운 인상에다가 말씀도 참 자상하셨고 어머님도 손수 이것저것 챙겨주시며 정겹게 대해주셨습니다. 둘째 형이 결혼할 여자를 데리고 왔다는 소식에 시동생들도 쭈뼛쭈뼛 나와 제게 인사를 건넸죠. 남편 집안의 분위기는 따뜻했고 가족도 화목한 것 같아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남편이라면 일생을 함께 지내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죠. 당시 남편의 형, 그러니까 시아주버니는 이미 결혼을 해서 분가를 한 상태였는데 둘째가 결혼을 한다는 소식에 저녁 무렵쯤 본가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장남을 대하는 어머님의 태도가 조금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워낙 정신이 없어서 길게 생각할 틈이 없었지만 지금 생각을 해보니 어머님은 장남을 왕 모시듯 모신다는 생각이 들었죠. 장남내외가 초인종을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어머님은 현관에 맨발로 뛰쳐나가 아들을 반겼습니다. 아이고, 우리 형택이 왔니? 오느라 고생 많았지? 얼마나 힘들었니? 등을 쓸어가며 반가워하는 어머니가 조금 이상했지만 정말 오랜만에 장남을 보는 모양이구나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형님 부부는 한강다리 하나만 건너면 올 수 있는 가까운 곳에 살고 있었고 본가에는 자주 들르는 편이라고 남편이 말해주었습니다. 전 정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죠. 어머님의 반응은 큰아들과 몇 년 만에 상봉하는 것 같았거든요. 식사를 하는 내내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님은 큰아들 앞에만 맛있는 음식을 옮겨두었고 온 신경이 큰아들에게만 쏠려 있는 것 같았죠. 손님인 제가 무안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가족들은 어머님의 그런 행동이 익숙한지 그것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시아주버니 역시 익숙하게 어머니의 대접을 받았습니다. 아들, 요새 회사 생활은 어때? 고되진 않고? 아들, TV 보니까 독감이 유행하더라. 독감 주사를 맞아야 하지 않겠니? 아들, 네 아버지가 회사에서 맞춤 양복 티켓을 받아왔는데 이걸로 양복 한벌 해 입거라. 지난번에 보니까 내 양복 색깔이 영 어둡던데 이참에 밝은 색으로 하나 더 가지고 있는 게 좋겠다. 어머님은 정작 저에 대해선 특별히 묻는 것이 없었고 큰아들 근황을 묻는 것에만 몰두했습니다. 솔직히 그때 당시 기분이 유쾌하진 않았어요. 처녀 때도 제가 좀 왈가닥하고 딱 부러지는 성격이라 입이 근질근질했지요. 호호호 웃으며 어머님은 장남만 너무 사랑하시나 봐요 라고 비꼬아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하지만 정말 꾹 참았어요. 남편의 면도 있고 처음 본 예비 시부모님들에게 그렇게 말할 순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못마땅한 마음을 감추고 인내했지만 조기를 직접 발라 하얀 살점을 큰아들의 밥숟가락 위에 올려놓는 어머님의 행동은 정말 볼성 사나웠습니다. 그렇게 시댁 식구들과의 뒤숭숭한 첫 만남을 뒤로하고 전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형님만 너무 편애하시는 거 아니야? 아들이 장남 하나밖에 없는 것도 아니고 둘째가 여자친구를 인사시키는 자리인데 막상 나한테 관심도 없으신 것 같던데? 우리 엄마가 원래 저래. 어렸을 적부터 형에 관해서라면 무조건 1순위였으니까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심지어는 싸는 것까지 무조건 형이 먼저니까. 우리 집에선 아버지보다 형이 서열이 높다니까. 나도 불만이 많았는데 이제 두 손 두 발 들고 포기했어.
동생들도 마찬가지고. 남편은 무덤덤하게 어머님의 큰아들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전 당시에도 무척 거슬렸지만 제가 왈가왈부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직 결혼을 한 것도 아니었고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장남 사랑이야 여느 집안에도 흔히 있는 일이니까요. 남편과 결혼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한평생 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제일 중요하고 또 남편의 집안이 어떤지가 중요하겠죠? 어머니가 장남을 유독 아낀다는 것만 제외한다면 남편의 집안은 화목하고 문제가 없었습니다. 적어도 당시에는 말입니다. 남편은 플라스틱 사출 공장의 기술자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본래 성실한 데다가 경력도 제법 오래되어서 월급도 괜찮았죠. 두 남동생들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막 사회생활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셋째는 악기를 만드는 공장에, 넷째는 목재를 가공하는 공장에 취직을 한 상태였죠. 하지만 유독 시아주버니만 서울에 있는 대학의 정치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번듯한 대기업에 취직해 잘 살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넷 중 하나만 대학을 갔고 나머지는 어린나이부터 공장에 취직해 고되게 일을 하고 있던 것이었죠. 그 이유 역시 어머님의 유별난 큰아들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남자는 무조건 기술을 배워야 된다는 것이 평소 어머님의 신조였는데 그 찰석 같은 신조가 장남만 예외였던 것이었죠. 어머니는 장남이 잘 돼야 집안이 잘 된다라는 엉뚱한 믿음도 함께 가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집안에서 공부를 끝까지 시켜주지 않으니 장남을 제외한 나머지 아들들은 일찌감치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고 큰형님과는 좀 다른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전 남편이 공장에 다닌다고 해서 불만이 있던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열심히 살고 있는 모습에 반해 결혼을 결심한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것은 어머님의 차별이라는 것을 몰랐을 때 이야기고 그 차별이 심하다는 걸 안 이상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순 없었죠. 전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면 큰아들에게만 집중돼 있는 어머님의 사랑을 골고루 나눠줄 수 있게 만들 거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부모님께 잘하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두 사람은 결혼에 성공을 했고 많은 사람들의 축복을 받으며 신혼살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 셋째, 넷째 도련님도 제 짝을 만났고 우리 집안은 식구가 부쩍 늘게 되었습니다. 시부모님들은 며느리들에게 잘 대해주셨어요. 딱히 모나게 구시거나 고된 시집살이 같은 건 전혀 없었습니다. 단지 딱 한 가지, 큰아들에게만 집중된 사랑이 여전히 문제였습니다. 큰애야, 이거 지리산에서 올라온 천연꿀인데 아주 귀한 거니 내 남편 잘 먹이거라. 아니다 큰애야, 둘째랑 셋째 그리고 넷째도 있는데 김장은 우리끼리도 충분하니까 나중에 김치나 가지러 오너라. 요새 형택이 목소리가 영 좋지 않더라. 무슨 일 있는 건 아니지? 회사 생활을 하느라 얼마나 고되겠니? 그렇지 않아도 내가 아는 이가 용한 한의원을 소개시켜줬는데 거기서 지어준 약이 기력 회복에 그렇게 좋다는구나. 빠지지 않고 잘 먹여야 한다. 제가 보고 들은 것만 해도 이 정도인데 시어머니는 남들 모르게 얼마나 많은 걸 시아주버님을 위해 쏟아부었을까요? 솔직히 생각만 해도 속이 부글부글 끓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만 있었냐고요? 당연히 제 성격상 가만히 있을 리가 만무했죠. 전 몇 번이나 시어머님께 이 부당한 부분에 대해 항의 아닌 항의를 했습니다. 어머니, 그런데 시아주버님을 너무 편애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희도 똑같은 자식들인데 너무 형님한테만 배려하시고 아껴주시잖아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모르는 소리 말아라. 원래 집안 장남이 건사해야 다른 형제들도 잘 되는 법이다. 큰 나무 아래에 붙어 있으면 시원한 그늘이라도 생기잖니. 너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동생들이 이해해라. 시어머니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장남이 마치 부처님이라도 된 것처럼 공양도 모자라 봉양, 부양까지 가리지 않고 전부 할 태세였습니다. 전 갖은 방법과 설득, 회유로 어머님의 생각을 고쳐주려 했지만
그때마다 어머니는 눈을 무섭게 뜨곤 엄포를 놓았습니다. 너희들이 편애라고 생각한다면 할 말이 없지만 그렇다고 내가 너희들을 아끼지 않은 것도 아닌데 오히려 내가 더 서운하구나. 둘째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작은 애들을 다독이고 달래줘야지. 오히려 앞장을 서서 큰애를 몰아세우면 어쩌자는 거니? 이게 싫으면 너희들이 날 보지 않으면 되겠구나. 전 어머니의 완고한 태도에 자포자기 해버렸습니다. 왜 남편을 비롯해 도련님들이 학을 뗐는지도 알 것 같았고요. 저도 언젠가부턴 어머님의 고집을 꺾겠다는 생각을 버리게 되었지요. 하지만 쌓여진 며느리들의 불만이 터지는 계기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본래 정치의 뜻이 있었던 아주버니가 지역구의 시의원에 출마를 하게 되었고 선거 유세를 위해 도움을 요청한 곳이었습니다. 남편들은 직장에 나가야 하니까 어쩔 수 없었고 새 며느리들이 선거 유세에 동원된 일이 벌어진 것이었죠. 물론 여기에는 시어머니의 강압적인 엄포가 있었습니다. 형택이가 나란 일을 하기 위해 저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집안에서 가만히 구경만 하고 있는 게 말이 되니? 당연히 발벗고 도와야 되지 않겠어? 우리 집안에 정치인이 생기면 얼마나 경사스러운 일이겠니? 그러니 두 소리 말고 나오너라. 대체 아주버니가 출마를 하는 것과 제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전 절대로 돕지 않을 거라고 다짐했지만 어머니의 지속적인 협박과 회유에 어쩔 수 없이 유세 현장에 나오게 되었지요. 사람들에게 아주버니의 얼굴이 박힌 명함을 나누어주며 기호 2번 나영택을 찍어주세요 라고 말하며 허리를 숙이고 흰 면장갑과 어깨띠를 두른 채 음악에 맞춰 율동을 하는 일이 얼마나 자존심 상하던지요. 솔직히 눈물이 찔끔 나올 정도로 짜증이 났습니다. 하지만 셋째 넷째 동서를 봐서라도 꾹 참았지요. 그런 우여곡절 끝에 아주버님은 시의원에 당선이 되었고 우리에겐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얼굴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참고 참았던 불만이 터져버린 것은 바로 그때쯤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큰아들이 시의원이 됐다는 기쁨에 매일같이 한바구음이었지만 저를 비롯한 며느리들은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는 형님네한테 무척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집안일을 집안 사람이 도운 건데 뭐 그렇게 불만이냐며 타박을 했고 전 그만 어머님에게 화를 내고 말았습니다. 어머님은 어떻게 항상 그런 식이세요? 매일같이 유세를 나가 고생한 며느리들은 보이지도 않으세요? 어머님 눈에는 장난만 보이시는 거예요? 똑같이 배앓이를 하고 난 자식들인데 왜 한 사람한테만 사랑이 쏠리냐고요. 이건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얘가 정말 내가 큰애한테 관심을 쏟으니까 이렇게 잘 됐지 않니? 집안에 정치인이 있다는 게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이냐? 내가 평생 헌신했으니까 큰애가 이렇게 큰 인물이 된 건데 어떻게 이게 잘못됐다고 따지는 거니? 어머니, 됐다. 다시 너희들 보고 싶지 않구나. 이렇게 생색 낼 거면 못하러 돕는다고 나섰니? 이제 난 너희들 볼 일 없으니까 남편이랑 애들 잘 챙기며 잘 살거라. 그렇게 냉정하게 선을 그어버리시더군요. 그날 얼마나 서운했는지 몰라요. 전 단지 애썼다 미안하다 그 말이 듣고 싶었을 뿐이었거든요. 어머님의 눈에는 시의원이 된 큰아들밖에 없었던 것이었죠. 그 사건을 계기로 어머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말았습니다. 물론 완전히 단절된 것은 아니었지만 어쩌다 어머니를 볼 때면 서로 어색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 시아버지가 병으로 돌아가셔버렸고 정치인으로 바쁘게 돌아다니던 아주버니는 바쁘다는 핑계로 상주 자리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장남이 있어야 할 자리엔 제 남편이 있었고 의회 이름으로 온 화합만 빈자리를 채웠지요. 그 알량한 시의원이었던 아주버니는 마지막 발의를 하는 날 겨우 얼굴을 비추곤 또다시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습니다. 나란 일이 좀 바쁘겠니? 우리가 이해해야지. 어쩌겠니? 그래도 시어머니는 장남을 두둔했습니다. 남편도 도련님들도 할 말을 잃었는지 그런 어머니께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장례를 치르고 난 후 아버님의 명의로 되어 있던 아파트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아버님의 재산이라곤 30평 남짓한 아파트가 전부였는데
아주버니가 그 아파트를 자신에게 넘겨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형제들은 아주버니의 뻔뻔한 태도에 아연 질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어머니의 편애를 그렇게 받아오면서 이제 겨우 하나 남은 아파트를 자기 혼자 독식하겠다니요. 대체 무슨 심보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아주버니의 주장은 이랬습니다. 시의원이라는 일이라는 게 나라에 봉사하는 일과 같아서 그렇게 돈이 벌리는 게 아니다. 지금 자식들이 전부 유학을 가는 바람에 하루하루가 팍팍하다. 너희들은 꾸준히 공장에서 기술을 닦았고 먹고 사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지 않느냐. 하지만 난 아니다. 여기저기 빚도 많고 또 정치인으로서 청렴 결백해야 하기 때문에 어디서 손을 벌리기도 조심스럽다. 그러니 아파트를 팔아 아이들 유학비와 생활비로 충당을 하려 한다. 대신 너희들이 배려를 해주면 평생 어머님은 내가 모시겠다. 그동안 어머니한테 받아온 사랑도 있으니 내가 끝까지 책임을 지겠다. 여러분들은 아주버니가 한 말이 믿어지시나요? 물론 저도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사실 누가 봐도 아파트가 탐이 나서 아무 말이나 뱉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전 절대 그럴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한테도 동서들한테도 절대 그렇게 해주어선 안 된다고 못을 박았지요. 하지만 문제는 또 어머니였습니다. 아버지와 한평생 살며 일군 유일한 재산이다. 내 재산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너희들은 신경들 꺼라. 어머니의 냉정한 말은 형제들의 마음을 다치게 만들었습니다. 큰아들에 대한 맹목적인 사랑은 마치 신앙과도 같았고 부모와 자식들을 이어주던 끈마저 끊어지게 만들었죠. 남편을 비롯해 도련님들은 어머니의 그런 태도에 질식할 것 같다며 자리를 떴고 큰형이 마음대로 하라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사실 형제 간의 재산 싸움은 확실하게 해두지 않으면 탈이 생긴다는 걸 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도련님들은 서로 죽고 못 사는 큰형과 어머니 두 사람이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라며 관심을 껐습니다. 그렇게 9억에 달하는 그 아파트는 아주버니 몫이 되었고 다른 형제들은 어머니와 형님과 소식을 끊은 채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주머니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몇 년 후 형님에게서 연락이 왔는데 시어머니가 치매를 앓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사람도 잘 알아보지 못하고 마비 증상도 와서 손까지 떨며 대소변도 잘 못 가리신다는 하소연이었죠. 전 마음이 아릴 듯 아팠습니다. 그렇게 장난만 보고 살았는데 치매라니요. 날벼락 같은 소리였죠. 하지만 전 형님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형님, 어머니 아파트를 가져가는 대신 끝까지 시어머니 모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약속 꼭 지키세요. 어머니가 사람을 알아보든 말든 성심껏 잘 모시세요. 그게 형님이 할 마지막 도리 같네요. 솔직히 말하면 조금 시원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돈 욕심 때문에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를 모시게 된 벌을 받게 되었다는 몹쓸 생각도 했어요. 하지만 문득 마음이 아파오더군요. 그렇게 장난만 모르던 어머니가 결국은 사람도 못 알아보고 똥오줌도 못 가리게 될 거면서 왜 다른 자식들에겐 더 사랑을 주시지 않았는지 원망도 됐습니다. 당장 찾아가서 얼굴을 보고 싶었지만 전 꾹 참았습니다. 먼저 우리를 내친 건 어머니였으니까요.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를 찾아가 봤자 여전히 장난만 찾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독하게 먹고 제게 시어머니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실을 동서에게도 알리고 단단히 단속했습니다. 큰형님이 엉뚱한 말을 할지도 모르니 애초부터 상종하지 말라고 독하게 말을 했지요. 이제는 더 이상 아주머니에 대한 시어머니의 사랑에 희생양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더 이상 상처를 받고 싶지 않았던 것이었죠. 그 뒤로는 형님 댁에 연락도 받지 않았고 더 이상 시어머니의 소식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또 몇 년이 지났고 전 우연치 않게 아주버니의 첫째 딸을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유학을 다녀온 조카는 훌쩍 커 있더군요. 전 조카에게 조심스럽게 시어머니의 소식을 물었습니다. 하지만 조카의 입에서 나온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할머니요? 할머니는 요양병원에 계시죠? 벌써 몇 년 전에 가셨는데요? 정말 기가 막힐 일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어머니를 모시겠다는 말은 공연불에 지나지 않았던 겁니다. 조카 말을 들어보니 어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자마자 요양병원으로 보낸 것 같더군요. 전 놀란 마음에 이 소식을 남편에게 전했고 남편은 불같이 화를 내며 형에게 전화를 했죠. 하지만 돌아온 아주버니의 반응은 가관이었습니다. 그럼 어떡하냐. 나는 시정일로 바쁘지. 애엄마는 애들 챙기느라 정신이 없는데 엄마를 어떻게 돌보냐고? 차라리 요양병원이 낫지, 안 그래? 그렇게 걱정되면 얘가 모시든가. 남편은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는 아주버니 때문에 분통을 터뜨렸고 고성이 오가는 실랑이 끝에 겨우 어머니가 계신 요양병원을 알아냈습니다. 아주버니는 어머니를 충북에 있는 어느 요양병원에 맡겨두곤 찾아가 본 지도 벌써 몇 년이나 지났더군요. 남편과 도련님들은 그 길로 병원으로 내려갔습니다. 요양병원에서 처음 어머니의 얼굴을 보곤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총기가 흐려진 어머니의 눈빛은 자식들과 며느리를 잘 알아보지 못했고 그저 천진한 웃음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남편과 도련님들은 꺽꺽 울음을 쏟아냈고 저와 동서들도 시어머니를 이렇게 방치했다는 죄책감에 가슴이 먹먹해지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이런 곳에 어머니를 내버려 둘 수 없다며 집으로 모시자고 했고 저도 기꺼이 찬성을 했습니다. 중증 치매를 앓은 어머니를 이렇게 두고 갈 수는 없었지요. 그렇게 결정을 내리고 대충 어머니의 짐을 챙기는데 서랍 속에서 어머니의 노트 하나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요양병원에 홀로 남겨진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일기처럼 적어둔 것이었습니다. 삐뚤빼뚤 써내려간 글씨엔 어머니의 심경이 고스란히 남아있었습니다. 이 못난 어미는 큰애만 보고 한평생을 살았구나. 어리석게도 다른 자식들에게 줄 사랑을 빼앗아 큰애에게 주고 있다는 걸 몰랐다. 정신이 흐릿해지고 나서야 겨우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니. 그러고 보면 인생이라는 것이 참 우습구나. 둘째야, 내 가슴에 못을 많이 박은 것 같아서 마음이 쓰이는구나. 난 내가 처음 우리 집에 인사를 왔을 때를 선명히 기억한단다. 여장부처럼 야무지고 활발한 성격이 참 좋았단다. 그런 너라면 조금은 내성적인 형우와 잘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단다. 내게 더 많은 사랑을 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혹시라도 우리가 다시 볼 수 있을 때 만약 내가 내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더라도 이거 하나만은 꼭 알아주렴. 둘째 내게 꼭 용서를 빌고 싶었단다. 미안하다고 말하며 널 꼭 안아주고 싶었단다. 노트에 써내려간 어머니는 자신이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걸 알고 계셨고 다른 자식들에게 연락을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염치가 없어 연락을 하지 못하셨던 것 같았습니다. 노트의 맨 뒷장에는 남편과 도련님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또박또박 핸드폰 번호까지 남겨져 있었습니다. 전 그 노트를 보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시어머니의 진심을 알게 되었고 제가 모질게 군 것 같아 너무 죄송했지요. 그리고 어머니를 방치한 아주버니와 형님에게 화가 났습니다. 이런 짓을 벌인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전 도련님들과 동서들을 모아놓고 열변을 토했습니다. 절대 넘어갈 수 없는 문제예요. 시의원이나 되는 사람이 자신의 어머니를 저렇게 방치하고 나몰라라 하다니요. 어머니 재산을 꿀꺽 삼키고도 저렇게 철면피처럼 구는 게 말이나 돼요? 전 절대 이대로 넘어갈 수 없어요. 어떤 식으로든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생각해요. 제 말에 모두들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대가를 치르게 하냐가 문제였습니다.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요양병원에 모셨다고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강남 아파트도 형제들이 재산 분할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었죠. 하지만 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껏 봐온 아주버니 성격상 분명 뒤가 구린 일을 저질렀을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시의원 자리에 있으면서 온갖 유혹이 있었을 텐데 욕심이 놀부 뺨치는 아주버니가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을 리가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그 길로 전 아주버니의 뒤를 캐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주목한 것은 아주버니가 유독 술과 도박을 좋아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아주버니는 시의원을 하기 전에도 도박 문제 때문에 형님과 여러 번 불화가 있었거든요. 전 확실한 물증을 잡기 위해 형님과 화해를 하는 듯한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요양병원에 계신 어머니가 너무 안쓰러워서 그냥 제가 모실 거라고 말했고 이번 일을 계기로 형님네와 화해를 하고 싶다고 말했죠. 형제들끼리 척을 지고 살 필요가 뭐가 있겠냐. 나란이라는 아주머니가 신경 쓸 일이 얼마나 많겠냐며 마음에도 없는 말을 잘도 했습니다. 형님은 제가 시어머니를 모신다는 말에 반색하며 그래 형제들끼리 이렇게 싸울 일이 아니라면서 잘 생각했다고 반겼죠. 그리고 전 정말 몇 년 만에 형님네 댁에 찾아갔고 형님과 함께 밥을 먹으면서 아주버니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 아주버니의 결정적 죄의 단서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형님은 모 건설사에게 아파트 사업 승인 목적으로 도움을 주겠다며 아주버니가 소유한 땅을 시세보다 3배 비싼 값으로 팔아주었다는 말을 제게 자랑삼아 말하더군요. 형님은 아주버니가 그 정도로 권력이 있는 실세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겠지만 다른 목적이 있던 제게 큰 실수를 하게 된 셈이었죠. 전 형님의 가벼운 입을 통해 몇 가지 단서를 더 들을 수 있었고 사실관계를 좀 더 자세하게 파악한 후에 언론사에 익명으로 제보를 했습니다. 시의원과 건설사의 유착관계는 생각보다 파급 효과가 컸습니다. 언론사는 이 사건을 비중 있게 다뤘고 비난 여론이 증폭되면서 검찰 조사도 시작됐습니다. 본격적으로 수사가 시작되자 아주버니의 죄가 줄줄이 엮여나오더군요. 건설사가 이익을 위해 아주버니의 땅을 비싼 값으로 팔아준 것도 모자라 성접대와 불법 카지노 출입 같은 형님조차 몰랐던 비리들도 쉴 새 없이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주버니와 연관돼 있던 다른 의원들의 비리도 밝혀지면서 현직 국회의원까지 건설사에게 뇌물을 받은 대형 사건으로 번졌습니다. 제가 던진 작은 돌이 큰 파도가 되어버린 셈이었죠. 당연히 아주버니는 시의원 자리에서 물러났고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구치소에서 죗값을 치르고 있는 중이고요. 이것이 어머니를 방치한 죄까지 치르게 된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식구들은 그것으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중증 치매를 앓았던 어머니는 상태가 많이 호전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계속 자식들 얼굴을 보면서 대화를 많이 나누었던 게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어머니는 아주버니는 새카맣게 잊은 것 같더군요. 마치 장남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말이에요. 그게 너무나 신기해서 제가 살짝 물어봐도 어머니는 아주버니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게 아니겠어요? 지금 이 사연을 쓰고 있는 동안에도 어머니는 얌전히 TV를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어머니는 장남을 기억하시지 못하는 걸까요? 아니면 기억하지 못하는 척하고 계시는 걸까요? 정답은 어머니만 알고 계시겠지만 굳이 알아내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 이야기는 이제 끝이 났습니다. 어떤가요? 참 기가 막힐 사연이 아닙니까? 이제 제가 왜 열혈 아줌마라고 소개했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아주버니가 감옥살이를 하는 것이 조금은 아린 마음이 들기는 하지만 솔직히 속 시원한 마음이 더 크네요. 역시 사람은 죄를 짓고 살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저의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